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병광성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병광성이라 하면 지구에서 볼 때 그 밝기가 변하는 별을 우리가 변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병광성은 왜 별빛의 밝기가 변할까요? 크게 우리가 그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내재적 병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별 자체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병광성 내부에 있다라는 얘기죠. 별 자체가 방출하는 그 빛의 양이 변하는 이러한 병광성을 우리는 내재적인 병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로는 우리가 외재적 병광성이 있는데, 별은 일정한 양의 빛을 내지만 지구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요인이 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 원인에 따라서 내재적 병광성이냐 우리가 외재적 병광성이냐 두 가지로 나누고요. 이제 내재적 병광성으로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맥동 병광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HR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별이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면서 별빛의 밝기가 변하는 이런 맥동 병광성이 있는데, 맥동 병광성은 또 우리가 나누기도 해요. 세페이드 병광성, 또 검고자리 RR형 병광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미라 병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병광 주기가 매우 긴 그런 미라 병광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격변 병광성 또는 폭발 병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격변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별빛의 밝기가 변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HR도 별의 진화 단계에서 가장 그 질량이 큰 별의 가장 마지막 단계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별빛의 밝기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내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낮에도 이 별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밝기가 매우 증가하게 되죠. 이런 병광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타우리 병광성, 분출 병광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 별의 진화 단계에서 주기율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병광성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재적 병광성으로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별은 일정한 양의 빛을 내보내는데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바로 뭐가 있냐면 식상성, 일식, 월식처럼 별과 별이 다른 별을 가리는,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는 이런 식현상이 일어나는 식상성의 경우에 우리 지구에서 보았을 때 그 별빛의 밝기가 변할 수 있고요. 또 자전하는 병광성, 자전함으로 인해서 별빛의 밝기가 변해 보이는 이런 것들인데, 이 병광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병광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량을 구할 수 있는가, 그 자세한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병광성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맥동 병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HR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HR도를 한번 잘 볼까요? HR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주계열의 별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RR형 병광성, 검은 거자리 RR형 병광성이 이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페이드 1, 세페이드 타입 1 병광성, 세페이드 타입 2 병광성이 이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을 우리가 불안정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우 불안정한 그런 별들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왜 얘네들이 불안정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별들의 분광형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A형 별, F형 별, G형 별 이런 별들이 있는데, 보통 A형 별 하면 표면 온도가 몇 도죠? 10,00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A형 별은 10,00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표면의 온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도 정도 되는 이 별에서는 헬륨이 이온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수소는 뭐 이온도 되고 수소 흡수선도 많이 나타나겠지만 헬륨이 이온화되진 않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헬륨 원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별의 내부 중심부로 들어가면 표면 온도가 아까 10,000도니까 중심부로 들어가면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예를 들어 중심부의 온도가 한 25,000도 정도가 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헬륨이 이온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온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 헬륨이 이렇게 전자를 두 개 모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자를 모두 다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죠. 자, 여기서는 입자가 모두 몇 개죠? 헬륨 원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륨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헬륨 이온과 전자 하나, 입자가 총 몇 개가 되겠나요? 두 개가 되었죠. 얘는 한 개라면 두 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마저 다 잃어버리면 총 입자의 수는 몇 개가 됐어요? 이렇게 세 개가 됐어요. 이렇게 다 이온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헬륨 원자 하나가 헬륨 이온 하나와 전자 두 개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니까 불투명해져요. 빛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온도는, 바깥쪽의 온도는 조금, 그 빛이 빠져나오는 영역 그 바깥쪽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 보면 얘가 어떻게 또 다시 거꾸로 되면서 입자가 또 줄어드는 거죠. 또 얘 거꾸로 되면서 입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불투명해지고, 이쪽으로 가면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이쪽으로 가면 이제 투명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얘 입자수가 적으니까, 입자수가 적어지니까 투명해졌다 불투명해졌다를 반복하면서 별이 팽창했다 수축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과정에서 바로 별이 밝기가 변하는 이런 변광성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느냐? 맥동변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맥동변광성이 이렇게 종류가 검은 거자리 RR형 변광성과 그 다음에 세페이드 변광성 타입 1, 그 다음에 세페이드 변광성 타입 2 이렇게 종류가 또 나눠지는 거고요. 또 다른 맥동변광성으로 뭐가 있냐면 long period variable, 얘는 변광주기가 매우 길어요. 미라 변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여기 요 위치, H열도상의 요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변광성들은 보통 주기열 단계 가기 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내부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별이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면서 별의 밝기가 변하는 거죠. 그 주기를 측정해 보면 대략 3에서 50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버드 대학의 여성 천문학자 리비트라는 분이 이 별빛의 밝기가 변하는 주기를 측정을 했는데 아무런 별로 아무 별이나 갖다가 놓고 측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은하 있잖아요. 우리 은하에는 동반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북반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남반구에 가면 대마젤란 운, 소마젤란 운이라고 하는 이런 동반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 내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그 별빛의 밝기가 변하는 주기와 광도가 일정한 관계가 가짐을 알게 되는 거죠. 광도를 이렇게 등급으로 매겼을 때 주기하고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보시면 가로축이 주기예요. 이 주기라는 건 뭐냐? 별빛의 밝기를 측정을 했을 때 즉 광도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광도 곡선을 그렸을 때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이 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별의 광도가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관계가 있다는 걸 아냐면 전부 다 대마젤란 운 또는 소마젤란 운,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들의 그 광도 곡선을 그려서 주기를 측정한 거예요. 근데 그 주기와 그리고 실제 그 광도하고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주기가 길어질수록 광도가 커지는 관계가 있는데 비례는 아니고요. 비례는 아니고 여기 보면 로그 P와 비례해요. 즉 가로축을 보게 되면 여기가 주기가 여기 하루, 여기가 10일, 그리고 여기가 100일이니까 가로축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변광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광도가 크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 별들은 다 거리가 같은 별이었거든요. 거리가 같은 별에 대해서 주기와 강도 관계가 성립을 함을 안다면 거리가 다른 별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대마젤란 운이나 소마젤란 운이 아닌 더 멀리 있는 또 다른 그런 별에 대해서 광도 변화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광도 변화 곡선을 그려봤더니 그 주기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변광성의 주기가 이거니까 여기에 적용을 하면 광도가 얼마겠구나. 즉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등급을 알면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측정할 수 있고 절대 등급은 요 광도 변화 곡선을 통해서 얻어내면 이제 이 별까지의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리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직전에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세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를 측정해서 그 주기 광도 관계를 이용하면 그 별의 광도, 즉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 있고 그 절대 등급을 통해서 그 별까지 거리는 거리 지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광도 곡선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 학교 망원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망원경이 지난 4월, 올해 2016년 4월부터 지름이 60cm인 그런 60cm인 주 망원경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망원경마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의 망원경은 이런 그 별에서 오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걸 측광이라고 하는데 측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도 변화 곡선을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망원경을 이용하면 이런 광도 변화 곡선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망원경으로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측한다면 광도 변화 주기를 알아낼 수 있겠죠. 이 주기를 알아내면 이 주기와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 이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이런 일을 우리 학교 망원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세페이드 변광성도 또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검은고자리 RR형 변광성, 여기에 해당하는 이 녀석인데요. 검은고자리 RR형 변광성의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광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검은고자리 RR형 변광성이라고 하면은 그 별의 절대 등급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별로 없습니다. 아주 미세해요. 그런데 세페이드 변광성 중은 또 변광성은 타입 1 그리고 타입 2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타입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주기 강도 관계가 조금 달라지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타입 1이 같은 주기일 때 강도가 조금 더 어때요?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타입 1이냐 2이냐를 결정을 한 다음에 주기 강도 관계를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세페이드 변광성의 광도 곡선, 이렇게 광도가 변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면 세페이드 변광성이 이렇게 밝아졌다가 다시 점점 어두워지다가 다시 밝아지는데 밝아지고 어두워질 때의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밝아질 때는 어때요? 좀 급격히 밝아지죠? 그리고 어두워질 때는 서서히 어두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세페이드 변광성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분광형, 스펙트럼형을 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추정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측하면서 분광형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온도 변화는 어때요? 온도 변화는 광도 변화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사이클을 갖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광도, 가장 밝을 때 온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펙트럼형을 관측하면서 이 스펙트럼형에 나타난 도플러 효과를 분석해 봤어요. 도플러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자, 선생님이 보조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아유, 뭐 좀 안 맞네. 자, 보조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보조선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보면, 광도가 가장 밝기 직전에 이렇게 시선 속도가 쫙 작아짐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시선 속도가 작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걸 마이너스로 표현했어요. 즉 별에서 별빛이 지구 쪽으로 오면서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짧아지지?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별이 팽창과 수축을 하면서 여기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별이 어떻게 팽창하면서 빛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보았을 때 파장이 어떻게 보여? 짧게 보이겠죠. 즉 최대 강도 나타내기 직전에 팍 팽창하니까 그 전에 어때? 별이 작아져 있다는 얘기죠. 즉 이걸 통해서 이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별의 크기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크기.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요 그래프는 뭐냐면 반지름이 최소일 때와 현재 반지름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반지름이 최소일 때가 당연히 B는 1이 되겠죠. 1.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비율이 얼마까지 증가하게 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5니까 1.5 조금 못되게 한 별의 크기가 14% 정도 이렇게 팽창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별의 여기가 현재 가장 작을 때가 1이라고 한다면 가장 클 때는 그거에 1.14배 114% 정도까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지름이 그 정도 커졌다 작아졌다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맥동 변광성이 어떻게 맥동을 하는지 그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볼까요? 자, 어떻게 최대 광도 전에 별은 이렇게 크기가 최소로 수축돼 있다가 별이 팽창하면서 팽창하는 중간 무렵에 최대 강도를 나타냅니다. 최대 강도. 중간 무렵에. 그러다가 별이 최대로 팽창했을 때는 다시 여기서 최대로 이렇게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온도가 낮아지니까 광도는 다시 점점점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광도가 가장 낮을 때는 별이 이렇게 축소하다가 축소되는 과정의 중간 부분에서 광도가 제일 낮은 이런 형태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별의 반지름이 작을 때는 어떻게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 요 점이에요. 요 점. 여기 A점, B점, 그리고 여기 C점, 그리고 여기 D점. 이 점을 잘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그림을 어떻게 얻었냐? 이런 걸 분석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세페이드 변광성 밝기가 최대일 때는 언제라고? 자, 요 무렵이에요. 요 무렵. 자, 요 부분이니까 밝기가 최대일 때 어떻게? 별이 팍 빠르게 팽창하다가 서서히 팽창하는 속도가 줄어들 무렵. 요 무렵이 광도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번에는 검은 고자리 RR형 변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01년에 하버드 천문대 플레밍이라는 이런 천문학자께서 검은 고자리 RR별이 있거든요. 검은 고자리 RR별의 RR별이 변광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그 RR별은 변광 주기가 약 13시간, 그리고 겉보기 등급은 약 7 내지 8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성단 내에 검은 고자리 RR별과 비슷한 변광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같은 그런 광도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별들끼리. 자, 그럼 성단 내에 있는 별들은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어떻다고 볼 수 있죠?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리가 거의 같은데 이 변광성들이 거의 고유한 광도를 가진다는 것을 이제 이런 걸 알아냈으니까 만약에 이제 검은 고자리 RR별까지의 거리를 안다면 검은 고자리 RR별의 절대 등급을 알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걸 먼저 알아내야 돼요. 이걸 알아낸다면 검은 고자리 RR별과 비슷한 별들은 역시나 절대 등급이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검은 고자리 RR별과 비슷한 별들, 그래서 검은 고자리 RR형 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검은 고자리 RR별과 비슷하게 이렇게 밝기가 변하는 이런 변광성들은 절대 등급이 다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앞서서 봤던 그림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선생님 잠깐 넘겨볼까요? 이것이 바로 검은 고자리 RR형 그런 별들인데 이 별들은 어때요? 강도가 거의 일정하죠. 그죠? 변광 주기와 관계없이 강도가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검은 고자리 RR형 별과 같은 그런 변광성을 발견한다면 이제 그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검은 고자리 RR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허블 우주망원경이 2002년에 검은 고자리 RR별까지의 거리가
854 광년임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절대 등급이 얼마? 약 0.61 등급이구나. 광도는 태양의 약 49배이구나 하는 걸 알아내게 되죠. 그렇다면 검은 고자리 RR형 별이라면 광도가 얼마이구나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조사해봤잖아요. 특정 성단 내에 검은 고자리 RR별과 비슷한 그런 병광성들은 거의 같은 강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단 말고 다른 성단에 또는 다른 위치에 더 멀리 이런 검은 고자리 RR형 그런 병광성이 있다면 그 병광성의 절대 등급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절대 등급이. 그러니까 그 별까지 거리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병광성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폭발 병광성이죠. 초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신성, 신성은 새로운 별이란 말이죠. 그런데 초신성이니까 굉장한 그런 새로운 별이란 얘기예요. 영어로 슈퍼노바라고 하는데, 우리 앞서서 별의 일생 할 때 우리 이야기를 했죠. 초신성이라는 건 뭐야? 우리 별의 일생 마지막에서 별이 폭발하는 그런 걸 우리가 초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많은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태양의 총 방출 에너지량에 맞먹는 그런 에너지를 한꺼번에 내는 그런 항성의 폭발 현상을 우리가 초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밝기가 약 마이너스 16등급에서 마이너스 20등급까지 밝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을 보면은 2개의 태양이 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은하 내에서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 태양이 떠 있는 낮에도 별이 하나 더 보이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2개 뜬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 은하 밖에서 초신성이 터지게 되면 은하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밝은 별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은하 밖에서 초신성이 터졌을 때 선생님이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때 초신성이 터졌다고 하길래 부랴부랴 가서 사진 찍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초신성도 우리가 또다시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자, 초신성이라는 건 병광성이죠. 별의 밝기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급격히 밝아지는 거죠. 바로 이런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급격히 밝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 밝기 변화 곡선, 광도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초신성을 두 종류로 나누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밝아졌다가 서서히 이렇게 그냥 점점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타입 1 초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타입 2 초신성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다가 잠깐 어두워지는 그 기울기가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깨라고 이야기하는데, 어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어깨가 나타나는 이런 광도 변화 곡선을 갖는 이런 초신성은 타입 2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뭐 어떤 차이도 있냐면 수소 흡수선도 많이 달라요. 타입 1의 경우에는 수소 흡수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타입 2의 경우에는 이제 수소 흡수선이 많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타입 1 그리고 타입 2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항성의 종족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자, 이거하고 여러분들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별에도 종족이 있어요. 종족. 별의 종족을 우리가 나누는데 종족 1이다, 종족 2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족 1, 종족 2. 똑같이 로마자 숫자로 써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항성, 별에도 종족이 있어요. 우리 뭐 동물에만 뭐 종이 있는 게 아니라 별에도 종족이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보통 이런 걸로 나눠요. 여기 보세요. 중원소의 함량, 무거운 원소의 함량이 많은 걸 종족 1 항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자들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보통 우주에 제일 많은 건 수소 원자인데, 우리 자연계에 보면 수소보다 더 큰 그런 원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보통 질량이 큰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이 되고, 그 다음에 헬륨가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질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철보다 더 원자량이 큰 더 무거운 원소들, 중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죠.
별이 폭발할 때, 즉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별이 근데 어떤 새로운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중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별이 어디서 태어나죠? 성간물질, 분자운, 성운에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 성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바로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운이 모여서 별을 만들게 된다면 그 별 안에는 중원소,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 중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별을 우리는 종족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별은 중원소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그 잔해가 별이 된 게 아니라 빅뱅으로 인해 만들어진, 빅뱅으로 수소 원자 그다음에 그 헬륨 원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뭉쳐서 바로 이런 별을 만들게 되면 종족 2의 별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건 항성의 종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성의 종족 1과 종족 2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초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초신성은 또 역시 타입 1과 타입 2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초신성의 타입 1과 타입 2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초신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성의 광도 곡선을 보면 이와 같이 그냥 낮아지는 타입 1이 있고요. 어깨가 있는 타입 2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타입 2와 타입 1의 광도를 보면 누가 더 광도가 높은가요? 그렇죠. 타입 1이 광도가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타입 2는 광도는 작은데 약간 이런 어깨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런 어깨 모양이 나타나는 원인을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런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충격파에 의해서 수소가 또 핵융합, 재결합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또 이렇게 그 에너지가 발생해서 광도가 약간 줄어드는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죠. 이런 어깨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충격파로 인해서 니켈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또 에너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굉장히 핵이 큰 그런 불안정한 그런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들이 붕괴하면서 내는 방사선 때문에 이런 어깨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입 2가 여기 보면은 광도가 더 크죠. 그건 왜 그러냐면 타입 2는 대부분 다 빛의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를 내보내기 때문에 광도가 더 많이 증가하지만 타입 2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형태로도 많이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광도는 오히려 타입 1이 더 큰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입 1 초신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타입 2 초신성은 워낙 질량이 커서 그 자체 질량에 의해서 이런 별의 폭발이 일어난다고 본다면 타입 1 초신성은 조금 달라요. 보통 쌍성계에서 질량 유입으로 인해서 백색외성의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쌍성계가 있었다는 거죠. 질량이 서로 다른 쌍성계가 있었어요. 그 중에 별의 생애 마지막에서 이렇게 별의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날려서 행성상 성운을 만들게 되고 중심부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백색외성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주변에 어떤 별이 있다면 주변에 예를 들면 여기 적색 거성이 있다면 이 적색 거성으로부터 이 백색외성은 굉장한 고밀도의 별이고 중력이 크니까 물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물질을 이렇게 유입을 하는 거죠. 이런 물질의 유입으로 인해서 물질을 끌어들이다가 그 다음에 중심부에 있는 그런 탄소핵이나 이런 산소핵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별이 빵 하고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타입 1 초신성은 타입 2에 비해서 그래서 대부분 그 빛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내기 때문에 아까 광도 곡선에서 광도가 어때요? 훨씬 더 밝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잔해도 거의 남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별 빵 폭발하고 이제 잔해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는 타입 2 초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타입 2 초신성은 타입 1 초신성과는 좀 달리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되는 이런 별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질량이 매우 큰 별의 경우에는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끝나거나 또는 뭐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가 헬륨이 되고, 그 다음에 헬륨이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최종적으로 질량이 매우 큰 별의 내부에서는 뭐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철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심부에 이렇게 철이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자, 이런 철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계속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다 보면 결국 축태압을 이기게 되면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중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계속 이렇게 얘가 수축을 하다 보면은 핵 위로 어떤 물질들이 핵을 때리고 또 튕겨나가고 때리고 튕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만들어진 충격파가 별의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결국 빠르게 핵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별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2 초신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빛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격파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광도 곡선에서 보면은 최대 광도는 누가 더 컸어요? 타입 1 초신성이 더 컸죠. 왜냐하면 타입 2 초신성의 경우에는 이런 충격파가 나가게 되고, 이런 충격파로 인해서 나중에 수소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어깨도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타입 2 초신성이다. 이런 식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타입 2 초신성의 경우에는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수소가 재결합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니켈 같은 것들이 붕괴하기도 하고, 여러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를 하면서 이렇게 어깨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입 1 초신성과 타입 2 초신성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밤하늘 천체를 관측하다 보면 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성은 뭐냐? 말 그대로 새로운 별이에요. 초신성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초신성은 별이 폭발하는 거라고 한다면, 신성은 별의 밝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왜 증가하느냐? 보통은 이 별이 가지고 있던 그 기체를 이렇게 방출하면서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밝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신성을 잘 관측하게 되면 우리가 신성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또는 행성상 성운도 마찬가지인데, 행성상 성운이 뭐죠? 우리 별의 진화에서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그런 별들이 진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별이 가지고 있던 외곽부를 날려버리잖아요. 이게 행성상 성운이잖아요. 중심부에는 백색 외성이 남고, 이때 별이 날려버린 기체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기체가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것을 관측하면 우리가 이 기체가 뿜어져 나가는 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관측자, 지구에서 우리 관측자가 이렇게 관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뭔지 아세요? 사람 눈입니다. 사람 눈으로 이렇게 관측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관측 대상을 바라보는 방향, 이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향. 그리고 시선 방향의 속도 성분을 시선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수직한 방향, 이쪽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수직한 방향, 이 방향을 우리는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선 방향. 그리고 접선 방향의 속도를 접선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접선 속도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얘가 이동한 각거리를 측정하면은 거리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접선 방향 속도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알기 어려워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시선 방향의 속도를 알아내면 접선 방향의 속도를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왜?
자, 이 기체가 모든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퍼져나간다면 시선 방향 속도나 접선 방향 속도나 같아요. 그런데 시선 방향 속도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도플러 효과로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플러 효과로 시선 방향 속도를 알아내면 접선 방향 속도 아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접선 방향 속도를 알고 그리고 이 각도, 각거리를 측정하면 되는데, 보통 여기 뭐 뮤초라고 돼 있는데, 보통 어떤 선체가 1년 동안 움직인 각거리를 우리가 고유 운동이라고 하고, 고유 운동이다 보니 여기 뮤라고 표시를 해서 지금 그렇게 표시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이제 별의 고유 운동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각을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러면 어때요? VR은 뮤 곱하기 D, 뮤가 라디안일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걸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위를 뮤의 단위를 초 퍼 이어로 하고, 그 다음에 VR의 단위를 킬로미터 퍼 세크로 우리가 바꾼다면 얘를 뮤의 단위를 초 퍼 이어, 1년에 몇 초 이동하느냐 이렇게 바꾸고요. VR의 단위를 킬로미터 퍼 세크로 한다면 여기 앞에 4.74가 나옵니다. 4.74 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껍질의 팽창이 1년에 0.5초 팽창한다. 그리고 시선 속도가 1100km per sec다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464 파섹이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4.74인지는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이 이런 쌍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쌍성, 다른 말로는 이중성, 뭐 바이너리 시스템,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는 우연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가까이 있어서 쌍성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별이 역학적으로 묶여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쌍성도 우리가 종류를 구분하는데, 먼저 안시쌍성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두 개로 분해되어 보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안시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측성쌍성이라는 건 뭐냐면 망원경으로는 별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머지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진동운동하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진동운동하려면 뭔가 얘를 묶어주는 또 다른 동반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별이 바로, 이런 쌍성이 바로 측성쌍성이에요. 세 번째는 역시 맨눈으로는 망원경으로는 분해되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스펙트럼을 보면은 흡수선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흡수선의 그런 진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스펙트럼을 보고서 얘가 쌍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쌍성을 분광쌍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식쌍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식쌍성은 뭐냐면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는, 즉 일식과 월식처럼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림으로 인해서 별의 겉보기 밝기가 달라져 보이는 거죠. 이런 쌍성을 우리는 식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면, 먼저 측성쌍성으로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지구에서 태양 제외하고 가장 밝게 보이는 별, 북반구인가요? 태양을 제외하고 우리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바로 시리우스죠, 그렇죠? 자, 이 시리우스가 별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두 개더라 이거예요. 맨눈으로 봐서는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리우스를 쭉 관측을 해보니까 시리우스가 이와 같이,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별이 이렇게 진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무언가 얘를 잡아당겨주는 또 다른 동반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별이 있는데, 시리우스 A는 워낙 밝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만 또 다른 별 시리우스 B라는 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그런 밝기가 어두운 그런 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리우스 B가 있음을 알아낸 이런 쌍성을 우리는 측성 쌍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쌍성이 서로 중력에 묶여서 서로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운동하게 되느냐? 서로의 공통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그 공통의 질량 중심을 돌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이 두 별의 공통의 질량 중심 여기라면 A별, B별 모두 다 공통의 질량 중심을 이렇게 돌겠죠. 이런 경우에 바로 케플러 법칙이 너무나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케플러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공전 주기를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전 주기를 알면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또 뭘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두 별의 질량 차에 따라서 운동은 좀 달라질 수 있죠. 자, 이런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얘는 뭐야? 이 별이 워낙에 질량이 크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진동이 덜하고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더 진동이 큰 이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행성들이 서로의 둘레를, 서로의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궤도 면이 우리 시선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둘 다 원형으로 이렇게 잘 보이겠지만, 기울어진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타원 모양으로 보이겠죠. 게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X축, Y축 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운동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거예요. 얘처럼 복잡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기울어진 각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측성 쌍성으로 대표적인 예로 시리우스 A와 시리우스 B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분광 쌍성이라는 게 있어요. 분광 쌍성은 뭐냐? 맨눈으로는 여전히 별이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별이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별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스펙트럼이 여기 흡수선이 나타나다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나요? 하나로 합쳐졌네요. 그리고 또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모양이 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쪽으로 조금 흡수선이 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대쪽으로 흡수선이 약하네요. 그렇죠? 이게 주기적으로 좌우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자, 얘는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길어지고, 얘는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얘는 길어지고, 얘는 짧아졌죠. 얘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얘는 청색 편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이런 거죠. 자, 애니메이션 잘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돌릴게요. 자,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김재영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자, 이 별은 멀어지잖아요. 무슨 편이 나타나겠어요? 적색 편이. 자, 다음, 자, 자, 다음, 이 별은 가까워지죠. 뭐가 나타나요? 청색 편이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한 별은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한 별은 청색 편이가 나타나서 적색 편이와 정색 편이 나타나다가 모아지고 나타나다 모아지고,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의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이 두 별이 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둘레를 도는 이런 쌍성계이다. 그런데 그 각거리가 워낙 작아서 우리 망원경의 분해능 한계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으로는 분해되어 보이진 않지만 스펙트럼형 분광을 해서 보면 그 차이가 보인다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분광 쌍성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선 분광 쌍성 그리고 복선 분광 쌍선, 이렇게 나타나는데, 단선 분광 쌍성은 뭐냐? 한 별의 스펙트럼 이동만 보이는 거예요. 한 별. 지금 얘는 적색 갔다가 청색 갔다가 한 별의 스펙트럼만 보이는 거죠. 근데 두 별의 스펙트럼이 동시에 보이게 되면 이렇게 복선으로 나타나는 복선 분광 쌍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까 봤던 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복선 분광 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분광 쌍성도 또 종류가 있습니다.
분광쌍성에서 이렇게 분광형이 왔다 갔다 이런 진동하는 모양을 가지고 쌍성임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 흡수선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한 별의 그런 도플러 이동만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한 별의 도플러 이동은 잘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단선 분광 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별의 도플러 효과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에 한 별이 적색 편의를 나타내면 한 별은 청색 편의를 나타내죠. 이게 대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광 쌍성을 복선 분광 쌍성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봤던 이 그림은 바로 뭐예요? 복선 분광 쌍성의 예가 되겠죠. 또 하나의 별이 그 도플러 이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단선 분광 쌍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식상성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식상성이란 뭐냐? 일식, 월식을 생각하면 돼요. 일식이 뭐죠? 달이 태양의 앞을 가리는 것. 식상성은 쌍성에서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쌍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비슷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쌍성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쌍성이 운동하는 이 궤도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궤도로 자, 여기 동반성이 주성의 둘레를 돌고 있어요. 자, 이때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우리 관측자,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구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시선 방향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이 공전 궤도면이 기울어졌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 시선 방향과 그 공전하는 축, 이 궤도 운동의 축, 요 두 축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I.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우리 시선 방향에서 봤을 때 요각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파이라고 얘기했나요? 파이하고 I 더하면 몇 도겠어요? 그렇죠. 90도란 얘기예요. 그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I각이 몇 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확실하게 식이 일어나겠죠. 그쵸? 자, 이렇게 I가 90도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이 파이가 0도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로우라고 했을 때 로 코사인 I가 0이다. 이게 I가 90도니까 90도. 이런 경우에는 중심식이 나타난다. 즉 한 별이 있으면 또 다른 별이 이 중심을 지나간다는 얘기겠죠. 이게 중심식이에요. 중심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식은 아니지만 그만식, 계기식이 나타나는 경우는 뭐 중심식 포함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여기 조금이라도 가려야 되잖아. 조금이라도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요 거리가 중요하겠죠. 요 거리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로 사인 파이라고 했네요. 근데 이거를 파이 대신에 i로 고치면 뭐야? 로 코사인 i가 되겠죠. 그래서 로 코사인 i가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야.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식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데 두 별의 반지름의 차이, 즉 주성의 반지름과 동반성의 반지름, 주성이 큰 거, 동반성 작은 거 이렇게 표현했네요. 주성의 반지름에서 동반성의 반지름을 뺀 값보다 이 둘 사이 중심의 거리죠. 이 거리가 작다면 이 중심의 거리예요. 여기 로 사인 파이 또는 로 코사인 i는 두 별의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이 거리가 두 별의 반지름 차이보다 작다면 계기식이나 그만식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야. 여기 이렇게. 이건 뭐예요? 작은 별이 앞에 있으면 계기식이죠. 작은 별이 뒤에 있으면 뭐예요? 그만식. 죄송합니다. 거꾸로. 작은 별이 앞에 있으면 뭐예요? 그만식. 작은 별이 뒤에 있으면 뭐예요? 뒷별의 입장에서는 계기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게 나타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부분식이 나타나는 경우, 절대 완전히 가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요런 경우, 요런 걸 부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식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성의 반지름에서 동반성의 반지름을 뺀 값보다는 이게 작지만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오게 되면 식상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식이 나타나는 경우에 광도곡선의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심식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별이 다른 별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중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중심식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 1번에 위치했을 때는 작은 별과 큰 별에서 오는 별빛이 모두 다 오니까 별빛의 밝기가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순간 앞에 있는 작은 별이 뒤에 있는 별을 가리게 돼요. 가린 만큼 별빛의 밝기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2번의 위치에 오게 되면 더 이상 가리지 못하니까 다시 밝기가 일정해지는 이런 구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까지는 이렇게 일정해지다가 3번에서 4번으로 나오는 순간 3번에서 4번으로 나오는 순간 별빛의 밝기가 다시 증가해서 4번을 지나고 나면 다시 처음에 밝기대로 이렇게 두 별에서 오는 별빛이 모두 다 오는 그런 밝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별이 더 작잖아요. 이러면 무슨 식이에요? 그만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식. 자, 그 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작은 별이 뒤로 들어가겠죠. 뒤로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뒤로 거꾸로 들어가니까 1-, 2-, 3-, 4-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할 텐데, 자, 여기 마찬가지로 1- 했을 때는 두 별의 밝기가 모두 나타나지만 이 별이 작은 별이 큰 별의 뒤로 숨는 순간 밝기가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밝기 변화가 요만큼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밝기 변화가 어때요? 훨씬 더 크네요. 그렇다면 두 별 중에 어떤 별이 더 밝은 별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중심식의 경우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첫 번째, 두 별의 반지름의 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별이 이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T1에서 T2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T1에서 T2까지 걸리는 시간은 요 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쵸? 자, 이걸 이용하면 작은 별의 무엇을? 반지름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작은 별의 반지름을 RS라고 해보자. 그럼 RS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RS는 반지름이니까,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니까 잘 생각해야 되겠네. 자, 먼저 두 별이 이렇게 상대 운동하는 속도를 V라고 표현할게요. V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는 V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즉 뭐냐? 여기까지 T1에서 T2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반지름이니까 이걸 얼마로 나눠? 2로 나누게 되면은 이것이 작은 별의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큰 별의 반지름 똑같죠? L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V 곱하기, 자, 큰 별은 1번에서 3번까지 또는 2번에서 4번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3 마이너스 T1 이렇게 할까요? 나누기 2라고 하자. 그런데 원운동, 서로의 운동을 궤도 운동, 원운동 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속력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P분의 2파이 장반경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즉 이 V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각각 집어넣으면 여기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큰 별의 반지름 그리고 S 죄송합니다. 작은 별의 반지름, 큰 별의 반지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나눌게요. 나누면 마지막 이와 같은 식이 정리가 되겠죠. 즉, 두 별의 무엇을 알 수 있다? 반지름의 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큰 별과 작은 별의 반지름의 비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심식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렇게 두 별의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중심식이 일어나는 식상성의 광도 곡선을 가지고 두 별의 온도의 비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아이디어는 이와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두 별이 서로 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별의 밝기를 우리가 IT라고 해보자 이거죠. IT. 그 다음에 그러면 I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뭐냐면 어떤 흑체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시그마 T의 사승이죠. 작은 별의 온도의 4제곱이에요. 그런데 작은 별에서 오는 별빛은 작은 별의 단면에 해당하는 만큼 온다고 본다면 파이 R 제곱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단면의 면적 곱하기 시그마 T의 사승은 작은 별에서 오는 밝기예요. 큰 별에서 오는 밝기 마찬가지로 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사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만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작은 별이 큰 별을 가렸잖아요. 그러면 작은 별에서 오는 별빛은 그대로 오겠지만 작은 별의 면적만큼 큰 별에서 오는 별빛을 가렸겠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작은 별에서 오는 별빛은 그대로 있는데 큰 별에서 오는 별빛에서 작은 별의 면적만큼을 빼주자는 거예요. 작은 별의 면적만큼을 빼주자. 그럼 이것은 이렇게 그만식이 나타날 때의 밝기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별이 완전히 가려지면 개기식이 일어나겠죠. 개기식이 일어날 때의 밝기는 IP라고 한다면 이때는 큰 별에서 오는 별빛의 밝기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텐데 이 관계를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온도의 B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체에서 IT에서 토탈에서 IS를 빼고요. 그 다음에 IT에서 IP를 빼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IT 빼기 IS를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IT에서 IP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죠. 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쵸? 바로 없어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바로 무엇이 성립하느냐? 얘네들의 4제곱 즉 전체 밝기에서 그만식이 일어날 때 밝기를 뺀 것과 그 다음에 전체 밝기에서 개기식이 일어날 때의 밝기를 뺀 그 B는 온도 B의 4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식이 일어날 경우에는 두 별의 온도의 B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줄어드느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온도의 B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부분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쌍성의 공정 궤도가 시선 방향하고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분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는데 완전히 가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가리니까 부분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부분식이 나타나는지는 앞서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자, 부분식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어쨌든 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도 변화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쵸? 개기식이나 그만식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광도가 줄어들었을 때 평탄한 부분이 나타났죠. 그런데 부분식의 경우에는 평탄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식이 진행되는 그 시간도 조금 어때요?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완전히 가리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부식이 나타난 다음에 다음번 부식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주기는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는 우리가 충분히 같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쌍성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별빛의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망원경이 뭘 한다 그랬어요? 변광성을 찾아낼 수 있는 망원경이에요. 우리 학교 망원경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그 등급 변화를 디텍터 해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관측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거 수강하게 되면 변광성 찾아내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과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광성에 의해 처음에 뭐 배웠나요? 맥동 변광성, 그 중에 세페이드 변광성, 검고자리 RR형 변광성. 이걸 가지면 주기 광도 관계를 가지고 광도 변화 곡선에서 주기를 구하면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 있고, 절대 등급을 구하면 결국 뭐를 알아낼 수 있겠어요? 거리를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 거리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폭발 변광성, 신성, 초신성 있는데, 신성 마찬가지. 신성의 껍질이 팽창하고 그 껍질이 팽창하는 것의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은 뭐야? 초신성 폭발 타입에 따라서 최대 밝기가 정해져 있다. 그 최대 밝기를 알면 초신성까지의 또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느냐?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게 거리가 빨리 안 나오네. 거리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맥동변광성, 신성, 초신성을 가지고 모두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식상성을 가지고 알 수 있었던 뭐가 있었나요? 식상성을 가지고 두 별의 크기의 비를 알 수 있었고, 또 뭐를 알 수 있었어요? 온도의 비까지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이 변광성은 굉장히 별들의 물리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라고 설명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영상 보시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또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